이 암이 말이죠.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그 희소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3명 중 1명이 걸리는 아주 흔한 병이 돼버렸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언론들이 햄 소세지가 발암물질이다라는 얘기를 일제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고기가 발암물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그 발암물질이에요. 담배 연기가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초가 걸립니다. 단맛이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0.6초. 네, 안녕하세요. 안병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이제 주로 식품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글 쓰고 강의하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전공했고요. 한때 제과학계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유명 과자 회사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으셨나요? 식품회사들은 대개 그 기술개발연구소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고 뭐 품질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 부서인데요. 기술개발연구소에서 제과회사였었죠. 제가 있던 데가. 거기서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냥 과자 속에 파묻혀 살았던 거죠. 이제 늘 이제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면서 올바른 식생활의 길이 뭔가 그런 일을 알리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간 표지에서 병을 부르는 가공식품 고발서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제가 이제 그동안 책을 몇 권 냈었는데요. 맨 처음에 냈던 게 이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인데 그게 딱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꾸준히 좀 팔리고 있어요. 대단히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책의 내용을 리뉴얼하고 가독성도 좀 높이고 해가지고 개정판으로 새로 낸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가공식품 괜찮은 건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공을 과도하게 한 초가공식품이거든요. 그런 초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제 경험한 내용과 공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냈던 책은 따로 있습니다.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비밀이라는 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초가공식품의 문제를, 그건 이제 다른 형식으로 그렇게 서술을 좀 했습니다. 과자 회사에 근무하셨을 때 과자를 얼마나 드셨나요? 그리고 건강은 어떠셨나요? 식품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맛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맛을 평가하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이 먹어보는 겁니다. 먹어서 맛을 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관능 검사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과자 회사니까 과자를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맛을 봐야 되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뭐 퇴근할 때까지 계속 먹는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양으로 치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유해성이 나타나는 건데 남들보다 좀 빨리 나타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식품회사, 특히 이제 과자회사 다닌다고 해서 과자를 만든다고 해서 다 그렇게 과자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관능 검사할 때 꼭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유독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만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남들은 살찔까봐 안 먹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 개념치 않고 그냥 먹다 보니까 이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유해성이 빨리 나타나는 겁니다. 당시 30대 때인데 벌써 심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만성 피로에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뭐 하여튼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어요.
예, 그다음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뭐 감기 달고 살고. 이제 이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져 가지고 결국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좀 쉬다가 이제 다시 식생활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과자도 끊고 그렇게 해서 다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과자를 어떻게 끊으셨나요? 금단 증상은 없었을까요? 일단 이제 제가 건강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했죠. 무슨 일 있어도 이제 과자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과자 만드는 일을 중지했으니까, 중단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과자를 안 먹어도 됩니다. 예?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았어요. 이게 과자가 원래 좀 중독성이 좀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걸 경험을 했는데, 금단 현상도 있고. 근데 당시 제가 과자만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인스타트식품, 패스트푸드, 뭐 마시는 거, 청량음료 같은 이른바 그 정크푸드라고 하죠. 예, 그 나쁜 가공식품들, 초가공식품이죠. 그런 식생활을 굉장히 즐겨 했어요. 왜 원래 이제 식생활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식생활도 싹 바꾸고 되도록 자연 식생활로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좋아진 건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좀 고비더라고요. 금단 현상이 옵니다. 괜히 속이 허전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그런 걸 배낭 안에 끊으니까, 단 거를 끊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과일이 참 좋더라고요. 과일을 이제 먹고요, 과일을. 처음에는 과일 가지고 충족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허전한 게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이제 물 마시는 겁니다. 물. 예? 물 마시고 하면서 한 3, 4일 정도 고비를 넘어가니까 이제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가니까 서서히 금단 현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그 정도 며칠만 자기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담배도 끊어봤어요. 담배도 전에 피다가 이제 끊었는데 담배 끊는 것보다는 훨씬 쉬웠습니다. 과자가 몸에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몸에 안 좋은 건가요? 과자 하면은 이제 가공식품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가공식품적인 가공식품. 보통 이런 가공식품을 초가공식품이라고 그래요. 과도하게 가공한 거. 여기에 사용된 그 원료들이라는 게 대개 그 정체불명의 수입 원료들이에요. 예? 그게 영양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그리고 이런 초가공식품에는 거의 필수로 식품 첨가물이라는 그 해로운 물질들이 사용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한 데다가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품 첨가물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그게 유해성이 상승 효과가 와요. 이걸 이제 칵테일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화학물질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서로 이제 화학물질들끼리 어떤 그 반응들이 일으키고 말이죠. 예, 유해성이 더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초가공식품들, 식품 첨가물을 많이 사용한 초가공식품들은 특히 더 해로운 겁니다. 과자가 그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과자를 먹을 때 꼭 피해야 할 성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이제 그 정크푸드성 과자들, 거기에 이제 거의 필수처럼 사용되는 세 가지 이제 원료군이 있습니다. 설탕을 비롯한 정제당, 그 다음에 이제 쇼트닝 마가린 같은 정제가공유지, 그리고 이제 식품 첨가물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물질들, 이 세 가지 원료군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자를 이제 구입할 때는 항상 라벨을 잘 보시고 말이죠.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과자 중에서도 유난히 달콤한 과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설탕, 물엿, 과당 같은 정제당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합성 감미료 같은 그 감미 소재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유난히 부드러운 과자가 또 있습니다. 부드러운 과자도 이게 이제 부드러운 이유가 이제 지방을 많이 쓰기 때문이거든요. 기름이죠. 그 기름 중에서도
가공을 한 정제가공유지가 또 나쁜 거거든요. 시오토닉, 마가린, 추출정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유난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화학물질들인데 그 과자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 화학물질들이 유화제, 산도조절제, 조미료, 향료, 그다음에 향미 증진제 같은 것들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그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는데 그런 게 이제 특히 색소 같은 게 문제잖아요. 색소 같은 거는 색깔이 아주 유난히 선명하고 진한 것들 그런 거에는 대개 합성 색소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유난히 또 맛이 풍미가 진하고 맛이 강한 것들 그런 데는 이제 10중 8구 향료, 인공조미료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자들을 특히 조심하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소위 식품 첨가물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들 그다음에 정제당, 정제가공유지 요거를 특히 우리가 주의해서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과자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설탕이 그 가공식품 산업의 쌀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설탕이 없었으면 오늘날 가공식품 산업이 존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필수로 이제 설탕이 사용되는데 특히 제과회사에서 설탕 없으면 안 돼요. 제과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원료가 설탕입니다. 백설탕, 그죠? 이게 정제당을 대표하는 당류 아닙니까? 예, 이 설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정제를 했기 때문에 이 설탕 안에는 99.7%가 자당이라는 수크로스 성분입니다. 나머지 0.3%가 미량의 수분 아니면 이제 이물질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리 덩어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거의 다 이제 당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것도 정제당이에요. 당류가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필요한 영양분들, 미량 영양분들, 예? 비타민, 미네랄,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들, 섬유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정제당이 많이 사용되면은 단맛은 강해서 좋긴 한데 우리 몸의 그 세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걸 먹을 때마다. 근데 과자에 유독 이게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되도록 설탕이 많이 사용된 그런 그 고당분 식품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당장 이제 비만의 우려가 있잖아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예, 이제 설탕이 대로 적게 사용된 걸 먹는 게 좋은데 그 설탕 중에서도 요즘에는 비교적 우리가 유해성을 크게 줄인 안심할 수 있는 그 설탕이 따로 있어요. 이게 설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제했기 때문인데 정제하지 않은 설탕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정제 설탕입니다. 이 비정제 설탕은 색깔이 있어요. 하얗지 않고 누르스름하든가 아니면 거우죽죽하든가 예, 그런 설탕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좋은 설탕인데 그런 설탕을 사용한 비정제 설탕을 사용한 제품은 아마 친건강 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되도록 그런 과자를 이용하실 것을 보내드리는데 다만 그런 거무죽죽하거나 누런 색깔이 난다고 해서 다 비정제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벨을 잘 보시면은 카라멜 색소 아니면 뭐 흑당 이런 표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색소로 착색한 흑설탕입니다. 이거는 비정제 설탕이 아닙니다. 원당 100% 이런 표기가 있는 다른 물질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유색 설탕. 그게 바로 비정제 설탕입니다. 그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과자를 꼭 먹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과자를 먹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가공식품이 나쁜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이 나쁜 겁니다. 그런 나쁜 물질 쓰지 않고 만든 가공식품은 좋은 가공식품입니다.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로운 물질 쓰지 않고 좋은 원료로 만든 과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 과자는 정크푸드가 아닙니다. 초가공식품도 아닙니다. 웰빙 식품이 될 수 있어요. 잘만 만들면 영양간식도 될 수가 있어요. 예, 과자를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좋은 과자를 먹자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당류도 그냥 정제당을 안 쓰죠. 비정제당을 씁니다. 그 다음에 유지도 정제가공 유지를 안 씁니다.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좋은 유지를 씁니다.
화학 물질들, 해로운 것들 안 씁니다. 안 써요. 자연의 어떤 채소, 과일 같은 그러한 자연식품을 이용해서 그대로 과자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낼 수 있고 맛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자가 있어요. 이른바 친환경 과자, 친건강 과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자고요. 이런 걸 따로 파는 가게가 있죠. 그죠? 일반 식품 매장에서는 아마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보시면 그런 과자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찾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 늘었으며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암이 아직 현대과학이 정복을 못했죠. 그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여전히 암인데, 이 암이 말이죠.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그 희소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발병률이 35%. 3명 중 1명이 걸리는 아주 흔한 병이 돼버렸어요. 조만간 아마 2명 중 1명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요. 이미 노년층에서는 2명 중 1명이 걸리고 있어요. 특히 이 젊은 층, MZ세대에서도 요즘에는 암 발병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 암의 원인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습관 요인,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정신건강 요인.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생활습관 요인입니다. 네? 근데 이 생활습관 요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식생활이에요. 미국 국립암협회에서 식생활 문제가 암 발병의 35%를 차지한다 라고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즐겨 먹는 식품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제 가공식품도 소비 많이 하시는데, 그 가공식품들 아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그런 유형의 제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대개 식품 첨가물들이 다 그래요. 일단 설탕부터 암 발병률을 높이는 식품이니까. 정제가공 유지도 마찬가지. 화학물질 등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것들 꽤 있거든요. 이런 걸 사용한 각종 가공식품들, 과자뿐만이 아니에요.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그다음에 각종 편의식품들, 뭐 배달식 음식 같은 것들 마찬가지. 요즘 이쪽으로 그 식생활 문화가 계속 발달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 발병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식생활 문제를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 내가 먹는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식생활만 바꿔도 개선해도 암 발병의 30% 이상 또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조금 섭생을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면은 지금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이라는 게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의 일일 수 있어요. 내 가정 일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먹는 음식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먹고 있는 음식들, 나의 식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식품 중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식품이 있고요. 암 발병을 억제해주는 그런 식품이 있어요. 뻔해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들은 초가공 식품들, 과도하게 가공한 초가공 식품들이 되고, 암을 억제해줄 수 있는 식품은 자연식품들이에요. 자연식품들, 채소, 과일 같은 것들.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이제 명확히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국산 농산물, 이제 로컬 푸드라고 이제 말하죠. 제철 음식들, 이런 것들이 암을 막아주는 식품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죠? 채소, 과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농약이나 유기농 농산물이라면 훨씬 더 좋아요. 그죠?
예? 그런 채소 과일 같은 거, 그런 거 신선한 그런 식자재로다가 그런 걸 주로 많이 먹고, 주로 이제 가공식품도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 식자재를 이용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밥도 잘 아시다시피 백미보다는 이제 현미 같은 게 훨씬 좋죠. 예? 그리고 그런데 통곡류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콩류 같은 거, 그런 게 다 이제 항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같은 거, 그런 거 다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또 이런 데에서는 식이섬유가 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발암 물질 같은 거, 그런 해로운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해주는 그런 데 효과가 있으니까, 역시 간접적인 항암 물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품은 무엇인가요? 가공식품 중에는 암을 일으키는 식품들이 꽤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역시 대표적인 가공식품인데, 가공육 제품, 소위 육가공품이라고도 하는 거 있죠? 대표적인 게 햄, 소세지 같은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언론들이 햄, 소세지가 발암물질이다라는 얘기를 일제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공육 제품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당황해 하셨을 텐데, 그게 사실 정확한 보도는 아닙니다. 가공육이 발암물질이라면 그 고기인데, 고기가 발암물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그 발암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뭐냐? 그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두시자고요. 흔히 보존료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발색 효과도 있어가지고 발색제라고 보통 이제 표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존료가 다른 게 아니라 방부제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질산 나트륨이 그 물질 자체도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이 아질산 나트륨 때문에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국에다가 넣고 먹었는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숨졌어요, 그 자리에서. 이 정도로 독성이 강한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해요. 이게 또 발암물질이에요. 예. 그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생리 활성을 방해를 해가지고 각종 노인병의 원인도 되고 특히 치매 같은 거에 원인이라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암 하나만 보더라도 이 물질은 우리가 좀 꼭 알고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가공 제품 이용하실 때는 보면은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도 있거든요. 네, 잘 찾아보셔서 그걸 좀 이용하셔야 하고, 이 물질이 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미국의 그 저명한 암 전문가 윌리엄 리진스키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현대인 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가공육 제품에 사용하는 아질산 나트륨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 말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요? 이제 그 과자의 그 중독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게 조금 이제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과자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달콤하지 않습니까? 왜 답니까? 예, 설탕을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설탕. 이 설탕이 말이죠. 중독성이 있어요. 한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담배 연기가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초가 걸립니다. 10초. 그런데 이 설탕의 단맛이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0.6초. 훨씬 더 빠르게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한다. 우리 뇌가 훨씬 더 빠르게 설탕 맛에 반응한다. 니코틴 맛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설탕의 단맛이 니코틴 맛보다. 이 설탕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제과류들, 이게 중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설탕 좋아하는 사람, 과자 좋아하는 사람들을 늘 먹다가 안 먹으면 금단 현상 옵니다. 이게 이런 설탕 때문인데, 이게 또 설탕뿐만이 아니에요. 설탕하고 같이 사용되는 이제 조미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첨가물들 보면 이제 식염 중에서 정제염을 주로 쓰는데 정제염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조미료, 향료
이런 걸 같이 쓰면은 역시 더 중독성을 더욱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탕의 중독성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그 과자,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소위 말해서 단 걸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우리 몸에서 그 마약 성분인 메스칼린이라는 물질, 그거하고 비슷한 물질이 몸 안에 만들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것도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또 하나의 좋은 실증 자료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큰 문제예요. 그죠? 제 아이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음식 맛을 잘 길들여줘야 돼요. 음식 맛이 처음에 잘못 길들면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거든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게 바로 그 음식 맛입니다. 음식 맛. 예,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제 어릴 때부터 되도록 가고 싶은 맛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예, 그게 이제 절대로 철저하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이제 아이들이 늦어가지고 가고 싶은 맛에 길들여 버렸다. 그럼 바꿔줘야 됩니다. 빨리. 더 늦기 전에. 처음에는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돼요. 또 강압적으로 하셔도 안 돼요. 계획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암만 입맛이 잘못 길들은 아이라도 잘 찾아보시면 자연식품 중에 잘 먹는 그런 식품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되게 이제 입맛이 잘못 길들면 자연식품을 안 먹는데 되게 보면 있어요.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그런데 과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키위 같은 거, 요거는 그 주문 먹더라 이겁니다. 아니면 떡들도 그 먹으라고 주문 거의 안 먹는데 인절미 같은 거, 아니면 뭐 팥떡 같은 거, 뭐 요런 거는 주면 먹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먹는 게 최소한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출출할 시간이 되면, 옛날에는 과자, 빵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 허기를 달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다 일단 치우세요. 예? 그래서 치우시고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뭐 키위라면 키위, 인절미라면 인절미, 뭐 이런 거를 주변에 많이 갖다 놓으세요. 주변에. 예? 처음에는 좀 이렇게 비용도 좀 들이시고 그래야 됩니다. 많이 갖다 놓으시면은 과자, 빵은 없고 아이가 배는 이제 출출하긴 하고 뭘 좀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까지 먹어오던 그런 그 각종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 과자, 빵 같은 거,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키위가 있어. 키위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인절미가 있어. 인절미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를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먹겠죠. 근데 차츰차츰 먹는 양을 늘립니다. 먹는 양을 늘리다 보니 이게 자연식품 맛을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입맛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키위만 먹는 게 아닙니다. 뭐 딸기도 먹고 사과도 먹고 나중엔 배도 먹고, 그래서 아무 과일이나 잘 먹게 되고, 떡도 인절미를 먹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송편도 먹고 뭐 설기떡도 먹고 이런 식으로 되게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개 밥 먹을 때 된장국 안 먹어요. 김치도 안 먹어요. 콩밥 같은 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연식품 맛에 길들게 되면 차츰차츰 나중에는 자연식품에 더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안 먹던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그다음에 나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예, 그런 식으로 입맛을 바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입맛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입맛만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과자, 빵, 일반 제품들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어요. 이미 이제 입에 안 맞아서. 그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작가님이 추천하시는 몸에 좋은 식품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 속에는 자연 물질을 넣어야 됩니다. 자연 속에 비자연 물질을 넣으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들어가는 음식, 그것도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은 그런 자연의 식품이 되어야 합니다. 가고 싶으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 식자재를 이용해서 최소한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고 만든 가공식품, 그건 좋은 가공식품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거를 무시하고 만든 해로운 인공물질들, 정제 원료들, 이런 걸 과도하게 사용한 초가공식품이 나쁜 거예요. 그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 이용할 때도 라벨을 잘 보셔야 됩니다. 라벨을 잘 보셔가지고 비자연 물질이 있는지, 즉 화학 물질이 있는지, 해로운 식품 첨가물이 없는지,
예, 그걸 잘 살펴서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빼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없는 자연 식자재만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가공식품을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 식품 첨가물 그 전문가가 돼야 되냐? 그렇게까지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라벨을 잘 보시고요. 거기에 내가 잘 모르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 부엌에 놓고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 집 부엌에 어울리는 물질이냐 아니냐. 우리 집 부엌에서 뭐 보존료라든가 향료, 색소 이런 거 넣고 쓰는 집이 있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나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 밀가루, 꿀, 뭐 참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부엌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좋은 원료인 겁니다. 이런 거 들어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집 부엌에 어울리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면 좋겠고요. 덜어보면은 정체불명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그 고유명사 이름으로 써놓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다 나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업체들이 임의로 자기가 이름을 정해가지고 그냥 써놓은 건데 그런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전문가도 몰라요. 그건 그 회사 담당자만 알아요. 그건 나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음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요즘 이제 소위 말해서 칼로리가 없는 제로 음료가 이제 인기인데요. 그 음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제 제로 식품들이 이제 꽤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죠.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칼로리가 없거나 칼로리를 줄였다는 얘기인데 사실 맞아요, 그거는. 칼로리만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설탕, 물엿, 과당 같은 정제당을 안 쓰거나 써도 조금 쓰거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맛은 여전히 달콤하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일반 당류 대신에 다른 감미 소재를 쓴 겁니다. 그걸 대체당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가공식품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뭐 자일리톨류를 비롯한 당알코올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감미 소재들, 특히 이제 합성 감미료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아스파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대신 쓴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이냐? 안전한 그 대체당으로서 우리가 꼭 사용할 수가 없다. 여전히 유해성 보호가 있어요. 이런 그 소재들은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당 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게 돼요. 칼로리가 없든가 적든가 대사 경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당 대사 시스템이. 예? 그래서 먹을 때마다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먹긴 괜찮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나중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 대사 호르몬인 인슐린이 그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이고 대사증후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대체당이 특히 감미료 같은 게 칼로리만 없을 뿐이지 오히려 인슐린 저항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 이게 다이어트 효과도 그렇게 없는 거로 나와요. 오히려 더 살찐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그 합성 감미료 같은 거, 뭐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세탈팜, 아스파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자체로 또 고유의 유해성이 있어요. 발암성이라든가 무슨 뭐 장내 미생물 균총을 악화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물질에 따라서 뭐 신경독성이 있다든가 말이죠. 이런 그 유해성이 또 따로 다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대체당이 사용된 그 제로 식품, 특히 음료들, 제로 음료, 오히려 설탕 써서 만든 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로 식품, 칼로리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즐겨 이용하는 거 우리가 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식품이 몸에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가공식품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과도하게 가공한 초가공식품이 나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초가공식품이 나쁜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어요.
여기 사용하는 원료들, 특히 주원료도 그렇고요. 되게 먼 데서 조달해 온 그 정제 원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여기 이제 영양적으로 불리하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런 가공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됐다고 그랬죠? 그게 나쁜 물질을 첨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초가공식품이 나쁜 건데, 이게 초강식품의 또 하나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노화 전문가들이 이제 주목해서 연구하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당독소라고도 이제 얘기합니다. 그 식자재를 과도하게 가공할 때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이게 각종 그 현대병의 원인 물질, 그게 생활습관병의 원인 물질이고 또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노화를 촉진해요, 이게. 그래서 노화 전문가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요즘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이게 초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식품 첨가물을 같이 사용하면 더 이 세종당화산물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왜 가공식품이 나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해로운 물질들이 발생하지 않게 가공도 되도록 최소한으로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 로컬 푸드로 신선한 자연 식자재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해로운 물질들인 정제강유지, 화학물질 같은 식품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이런 가공식품, 이거는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그렇게 그냥 값싸게 맛있게 예쁘게만 만든 일반 초가공식품이 나쁜 겁니다. 최악의 가공식품 성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물질을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잠깐 이제 설명드렸죠. 아질산 나트륨. 이 물질명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햄, 소세지에 주로 사용되는, 가공육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그 보존료 내지는 발색제라고 그랬죠. 이게 사실 또 조미 효과도 또 있어요. 맛도 좋게 해주는 일석삼조의 물질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거를 빼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쓰지 않고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예? 이제 그걸 이용하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주 색깔이 아주 선명한 예쁜 느낌을 주는 그런 물질, 색소죠, 색소. 색소 중에서도 합성 색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합성 색소는 표기할 때 식용색소 무슨 색 몇 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예? 이게 이제 식용색소라고 해서 되게 이제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사실은 합성색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합성색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16가지가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색소의 특징이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고 예쁘고 진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변색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색소가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네? 이런 그 합성색소, 이게 여러 가지 유해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신경계를 손상할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체기형성, 무슨 뭐 생식독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ADH를 일으킨다든가, 과잉행동증 있죠? 그러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아주 해로운 물질들이에요. 왜 합성색소의 유해성이 여기에 있는데, 그럼 천연색소는 괜찮나? 천연색소 중에도 해로운 게 꽤 많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카라멜 색소예요. 카라멜 색소와 색소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소예요. 그래서 이 물질도 꼭 알아둬야 돼요. 제일 많이 쓰는 색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발암성이 좀 있어요. 발암성이 있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카라멜 색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주 폭넓게 사용되는 인공조미료, 향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산도 조절제. 이런 것들도 각각 그 고유의 유해성이 있는데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감미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물질들도 우리가
나쁜 식품 첨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면이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라면이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스턴트 라면. 이게 바로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대표하는 제품이죠. 그죠? 이게 라면인데, 이 라면이 그 인스턴트 식품을 대표하는 식품인 만큼 또 초가공 식품이에요. 그게 정크푸드예요. 소위 말해서. 정크푸드라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미량 영양분은 없거나 적고 해로운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 이게 바로 정크푸드 아닙니까? 예, 사용하는 원료를 보면 돼요. 정제 공유에다가 여러 가지 맛성분, 식품 첨가물들을 넣어가지고 편의성만 강조한 그런 그 대표적인 면 종류인데, 또 하나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식품 유형으로 볼 때 유탕면에 속해요. 유탕면. 유탕면이 그 기름으로 튀긴 식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지방 식품이에요. 고지방 식품은 고칼로리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고염분 식품입니다. 되게 짜잖아요. 특히 그 수프 얼마나 짭니까? 그 라면 속에는 그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면 좋아하는 분들은 라면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뭐 절반 이상 내지는 거의 대부분을 섭취하는 꼴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고염분 식품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제염이 가지고 있는 또 유해성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비만이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암 발병률도 올라가고, 그죠? 예? 심한 경우는 뭐 장기 손상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인스턴트 식품이자 정크푸드인 게 바로 라면입니다. 이 라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발명돼 가지고 일본에서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건데, 그 처음에 초창기에는 일본 사람들 중에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사망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라면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로 일본 사람들은 인스턴트 라면을 별로 많이 안 먹어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은 잘 보세요. 인스턴트 라면이 아닙니다. 그죠? 이 인스턴트 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라면 문화를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라면이 나쁜 게 아닙니다. 라면도 인스턴트 라면이 나쁜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이 나쁜 겁니다. 라면도 우리가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친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일본의 그 전통 라면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이마무라 고이치라는 그 유명한 일본 식품 전문가인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21세기 들어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식품을 든다면 인스턴트 라면이다 라고 얘기한 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가공품인 아이스크림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아이스크림. 예, 대표적인 유가공 식품이죠. 맞습니다. 우유로 만든 유가공품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역시 아이스크림도 유가공품인데, 오늘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아이스크림들, 유가공품이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왜? 우유는 물론이고 유가공품이 거의 안 들어있든가 들어있더라도 생생용으로 찔끔 소량 들어있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제가공유지를 써요. 쇼트닝, 마가린 추출 정제 같은 이런 값싼 정제 유지를 써요. 이건 해로운 기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해롭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이스크림 어떤 특징이 있나요? 굉장히 달콤하죠. 예, 부드러우면서 달콤합니다. 예? 달콤하다는 건 정제당을 많이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제가공 유지 많이 쓰고 정제당 많이 쓰는 식품, 이런 걸 갖다가 고지방 고당무 식품이라고 그래요. 이 고지방 고당무 식품은 또 중독성을 아주 촉진을 해요. 중독성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촉진을 해요. 연구 자료를 보면 오피오이드 유전자를 그 활동을 감소시켜요. 감소시켜가지고 더 뇌의 보상 회로를 더 강하게 자극해야만 반응할 정도로, 네, 그 정도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한 맛을 내는 고지방 고당식품을 점점 더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연구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스크림이 그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고, 또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들 있죠.
유화제, 향료, 색소, 산도절제, 감미료, 예? 예? 예, 이런 제품들, 이런 식품 첨가물들, 그 중에 특히 또 이제 그 증점제로 사용되는 카라기난 같은 것들, 아이스크림에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 카라기난도, 발암 의심 물질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생활습관병의 원인일 수 있어요. 이게 카라기난도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도 아이스크림에 또 폭넓게 사용되거든요. 이런 식품 첨가물도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아이스크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아이스크림이 다 그런가?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중에도 제대로 된 좋은 원료를 쓰고 해로운 식품 첨가물들 철저하게 배제한 이런 착한 아이스크림 요즘 많이 나와요. 이런 걸 찾아서 먹으면 됩니다. 예? 만약에 이런 착한 아이스크림 찾기가 어렵다면은 친환경 식품 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서 파는 아이스크림들은 다 친건강 아이스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은 맛이 없고 비싸지 않은가요? 첨가물을 쓰지 않은 무첨가 가공식품. 맛이 없고 비싸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먼저 맛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공 조미료, 향료, 이런 감미료, 이런 거를 사용해서 맛을 강제로 낸 그런 초가공식품들. 예, 맛이 강렬합니다. 자극적입니다. 반면에 조미료 안 쓰고 향료 안 쓰고 자연식품 소재로만 맛을 낸 무첨가 가공식품은 맛이 밋밋합니다. 담백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맛의 차이가 있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걸 좋고 나쁘다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나요? 사람의 그 기호 차이가 아닌가요? 담백하고 밋밋한 맛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강하고 자극적인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맛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기호에 따른 차이예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맛이 강하고 자극적인 것 쪽이라면은 입맛이 잘못 길든 겁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맛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두 번째, 가격. 물론 그건 인정합니다. 첨가물로 간단하게 맛내고 모양 내고 색깔 내고 한 그런 그 일반 초가공 정크푸드성 가공식품들 값쌉니다. 당연하죠. 주원료가 정체불명의 수입 원료들이기 때문에, 예? 신선하지 않은 원료들이기 때문에, 예? 값싸게 수입해온 원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싸고, 거기에 또 맛내기 위해서 다른 거 넣을 필요도 없어요. 화학물질들로 다 이렇게 맛내고, 그렇기 때문에 값이 쌀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인정해요. 반면에 무첨가 가공식품들은 신선한 자연식자재, 국산 식자재, 또 채소, 과일 같은 자연식자재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냐? 아니에요. 조금 더 비싼 정도예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우리가 또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래, 좋다 이거예요. 좀 값이 싸다고 해가지고 정크푸드성 가공식품을 우리가 평소에 늘 먹는다. 이용할 때마다 조금씩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그 맛으로 그렇게 일반 그 대량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먹습니까? 그런 식품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훗날 건강에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공짜로 갑니까?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목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당장은 값싸 보이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훗날 더 큰 목돈이 들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신건강, 웰빙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게 당장은 돈이 조금 더 들어갈 듯 보이지만 길게 보면 훨씬 더 절약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기능식품도 요즘 인기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가공식품 소비 시장은 상당히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유독 건강식품 시장만 활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뜻인데, 건강식품 소비자라면 꼭 알아야 될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네랄도 그렇고 비타민도 그렇고 수많은 영양분들 우리 몸에서 흡수 이용되기 위해서는 되도록 복합체의 형태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합체가 뭡니까? 여러 유익한 식품 성분들이 함께 공존해 있는 상태,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비타민, 미네랄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미네랄, 뭐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뭐 유기산 이런 그 성분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이런 상태라야만 우리 몸에서 흡수 이용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특수한 한두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이런 그 영양제라면, 영양제가 되게 그래요. 건강기능식품이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뭐 몇 가지만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흡수 이용되는 데서 대단히 불리하다라는 그 연구 자료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우리 몸에서 과연 잘 이용되고 활용되느냐, 흡수되고 그러느냐, 그거는 거기에는 의문부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 영양분이 자연의 영양분이 아닙니다.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인공 영양분들입니다. 그거는 물질 자체가 또 우리 몸에서 적합지 않아요. 예? 화학적으로는 또 비슷하게 보이지만 미세하게 분자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예? 입체적인 분자 구조, 그걸 입체 이성체라고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달라요. 예? 우리 몸에서 역시 이용되기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예? 오히려 이러한 그 인공 영양분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는 그 연구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 섭취는 하루 3끼 식생활을 통해서 영양분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어떤 한두 가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먹고 그 영양 보충을 한다는 사실은 넌센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백질 보조식품도 요즘 또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히 헬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즐겨 이용하시죠. 근데 이 단백질 성분도 영양분인 만큼 비슷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자연의 단백질 소재 식품을 이용해서 식생활에서 섭취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맞는 거예요. 자연의 단백질 식품은 잘 알죠? 콩류가 가장 좋아요. 그죠? 콩류.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자연식품 중에, 계란 같은 거, 그죠? 계란.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종류, 육류.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비롯한 유가공품. 이런 자연의 자연식품 소재. 이거를 우리가 식생활을 할 때 요리를 해서 섭취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단백질 섭취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단백질 보조식품의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단백질 성분이 이제 성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추출해서 만들 거거든요. 추출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추출 용매 같은 게 오염될 수가 있어요. 오염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 과정에서 추출하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 단백질 그 구조가 분자적으로 또 변형될 수도 있어요. 미세하게. 그래서 우리 몸에서 흡수 이용이 잘 안 되다든가, 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든가, 그럴 그 위험성도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단백질 보조식품, 단백질 보충제에는 거의 또 대부분 정제당이라든가, 그죠?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제당이라든가 아니면 감미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조미료, 유화제 같은 거, 향료, 이런 첨가물들도 많이 사용돼요. 그런 점에서 역시 단백질 보충제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초콜릿에도 좋은 초콜릿과 나쁜 초콜릿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초콜릿이 원래 제대로만 만들면 좋은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초콜릿들,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초콜릿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가 하나 있습니다. 코코아 버터라는 유지 성분입니다. 이게 초콜릿을 초콜릿답게 해주는 자연의 유지거든요. 카카오 빈에 들어있는 아주 좋은 유지인데 이게 좀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그걸 빼고 정제각 유지, 쇼트닝, 마가린 같은 정제각 유지, 그 값싼 정제각 유지를 대신 써요. 이게 해로운 유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단맛을 강하게 해줘야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설탕, 과당 같은 이런 그 정제당을 또 무척 많이 써요. 이런 정제가 음료지, 정제당을 이게 많이 쓰면 쓸수록 천연 코코아 성분은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연 코코아 성분은 줄어들고 이러한 그 정제 원료, 해로운 정제 원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초콜릿은 좋은 초콜릿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항산화력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초콜릿을 업계에서는 준 초콜릿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불러요. 준 초콜릿인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초콜릿들은 거의 대부분 준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초콜릿 하면 나쁜 식품이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만 만들면, 네? 좋은 원료를 써서 만들면 초콜릿은 원래 좋은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라벨을 잘 보셔야 됩니다. 라벨을 잘 보셔서 코코아 버터 아니면 코코아 리코 이런 물질명이 띄는 표기 되어 있는 식품은 그건 좋은 초콜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초콜릿은 카카오 성분이 많아요. 카카오 성분이 많다 보니까 쓴맛이 납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초콜릿을 선택할 때는 카카오 성분이 70% 이상 되는 제품을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서양 사람들은 리얼 초코라고 그래요. 또 비터 초코라고도 그러는데 리얼 초코라고 그래요. 예? 리얼 초코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리얼 초코라고 그래요. 그런 초콜릿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라벨을 보셔가지고 뭐 당류, 뭐 정제가공유지, 뭐 무슨 부분 경화유, 아니면 무슨 이제 또 이제 첨가물 중에 유화제, 향료, 색소, 산도 조절제 이런 표기가 있는 것들은 다 준 초콜릿이구나. 이런 거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나쁜 초콜릿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탕 종류는 몸에 얼마나 안 좋은가요? 이제 업계에서는 사탕을 이제 캔디라고 주로 많이 그럽니다. 예. 이 캔디가 말이죠. 의외로 시장이 큽니다. 제과 시장에서. 어린이부터 아주 노년층까지 주 소비 계층이 굉장히 폭넓어요. 종류도 무척 다양하고. 근데 대표적인 정크푸드에 속합니다. 미량 영양분은 없거나 극히 적고 해로운 물질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식품 첨가물로만 이루어져 있다. 정제당, 정제각류지, 화학물질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설탕, 물엿, 과당 같은 정제당을 녹여서 비벼서 여기에 향료, 색소 같은 거 넣고 맛내고 색깔 내고 산미로 넣고 상큼한 맛 주고 뭐 감미료 같은 거 때로 이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로운 첨가물을 가지고 만든 건데 캔디 중에 보면은 부드러운 그 소프트 캔디도 있죠? 소프트 캔디에는 정제각류지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정제각류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소프트 캔디에는 유화제 같은 게 별도로 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된 이런 해로운 정크푸드성 가공식품, 과자 하면은 그게 캔디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품은 고칼로리다 보니까 비만의 원인이고요. 예, 평소에 늘 이제 자주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당 대사 시스템의 혼선을 초래해요. 혈당치를 과도하게 널뛰기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역시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고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각종 생활 습관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암 발병률도 높이고 그리고 또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당 독소 있지 않습니까? 당 독소가 당분이 많은 식품을 과도하게 가공할 때 더 많이 생기거든요. 체중 당화산물이라고도 말씀드렸죠.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노년병의 원인이기도 하고 생활습관병도 일으킨다 그랬죠. 이게 또 캔디 같은 식품에서 또 유독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캔디 같은 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다 캔디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비정제당을 이용하고 자연의 유지를 이용하고 채소 과일 넣고 견과류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해서 만든 제법 썩 괜찮은 캔디도 요즘엔 있어요. 사탕 드시기 좋으면 그런 걸 찾아서 이용하시자고요. 그런 건 썩 괜찮아요. 과일을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일 섭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과일에도 단맛이 있죠. 당분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과일을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되겠습니다. 왜?
과일에 당분이 들어있는 건 맞지만 양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일에는 당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들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섬유질, 각종 유기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의 유해성을 대폭 줄여줍니다. 특히 섬유질 같은 건 당분의 흡수를 억제 지연시켜가지고 몸 밖으로 많이 배출시켜줘요. 그래서 그 당분이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과일은 안심하셔도 되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과일을 즐겨 먹는 분들은 대개 다른 고칼로리, 정크푸드성 고칼로리 식품의 섭취를 줄여요.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과일을 먹으면 이제 포만감이 생기니까 다른 나쁜 식품들을 섭취를 그만큼 적게 하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과일 섭취는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꼭 이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제 과일이 좋은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무조건 너무 많이 먹어도 되냐? 아닙니다. 그 이제 원래 암만 좋은 식품이라도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균형 섭취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균형 섭취 이론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과일이 비록 좋은 거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역시 칼로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선에서 먹는 게 좋고요. 혹시 내당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당뇨병에 병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과일 섭취도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과일 중에도 단맛 없는 과일도 있죠. 그런 걸 대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백종원 대표가 원산지 허위 표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소비자라면 자기가 이용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죠. 특히 이제 식품 소비자 같은 경우 먹는 음식인 만큼 먹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소비자 알 권리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품의 경우 어떤 원재료로 구성이 됐는지, 또 그 원재료의 산지는 어딘지, 그런 걸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허위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적발이 되면은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벌이죠. 그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품업계 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백종원 씨.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그 더본코리아 그룹 산하에서 이 허위 표기 혐의가 지금 적발이 됐어요. 장류죠, 장류. 그 간장, 된장. 그리고 이제 각종 농산물 가공품들. 일부 제품에서 중국산 등 수입산을 쓴 거로 이제 제품에는 그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쇼핑몰 같은 온라인 몰에서는 이게 국산으로 이렇게 잘못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도가 뭐냐, 이게.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룹 내에 그 유명 커피 전문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그 원료 중에서 또 일부 품목에서 역시 수입산을 쓰고도 국산 원료를 쓴 것처럼 그렇게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또 이렇게 이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 중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럼 이제 더본코리아가 우리 외식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일수록 참 투명하게 이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그 불신을 초래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부터 가공식품에 붙어있는 라벨의 원료의 명칭이 전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품안전 표시제에 맹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꽤 됐네요, 벌써. 2006년 9월 7일부로 우리나라 이제 그 식품 표시 규정이 전문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완전 표시제를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 표시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공식품에 사용한 원료들은 모두 다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사용되는 원료로 알 수 있겠구나. 이제 완전 표시제만큼 모든 원료로 다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그런 원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완전 표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완전히 알 수는 아직 없어요. 거기에는, 그 표시제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요약해보면 한 7가지 정도 되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 소비자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그 복합 원재료라는 용어가 나와요. 복합 원재료라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식품 원료들, 첨가물도 다 들어가요. 이런 거를 2가지 이상을 섞어 놓은 혼합 물질을 말해요. 혼합 물질을 혼합 물질 형태로, 이건 이제 반제품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가공식 만들 때 쓸 경우 그 반제품, 그 혼합 원료, 근데 복합 원재료에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일일이 다 밝히지 않아도 돼요. 일정량 이하인 경우는 그거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건 원료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맨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일부 용도명만 표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용도명. 물질 이름을 써주지 않고 용도명만 표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이제 쉬운데, 산도조절제 중에 인산나트륨이 있습니다. 인산나트륨도 그 좋은 이제 원료는, 좋은 물질은 아닌데, 인산나트륨의 경우 인산나트륨이라고 꼭 이름을 써줄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인산나트륨 쓰는 이유가 산도를 조절하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명을 써줘요. 산도조절제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산도조절제만 써주면 인산나트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이름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산도조절제만 써주면 돼요. 또 유화제라는 것도 종류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유화제도 이름 다 안 써도 돼요. 그냥 유화제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또 조미 성분 중에 향미증진제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향미증진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거 이름 굳이 안 써도 줘도 돼요. 그냥 향미증진제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용도만 표기를 해도 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어가지고 물질명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만약에 내가 어떤 구연산을 잘 모른다, 구연산 먹으면 잘 안 된다, 그런 경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산도조절제 이렇게만 써놨으니까. 그런 맹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캐리오버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리오버라는 게 뭐 이월된다, 이행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요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좋을 텐데, 비스켓을 만들 때 가공 치즈를 원료로 쓴다 할 경우, 가공 치즈는 이미 가공된 가공식품 아닙니까? 가공 치즈 안에 여러 가지 또 그 원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첨가물도 거기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공 치즈 안에 뭐 유화제도 들어있을 수 있고, 뭐 무슨 조미료도 들어있을 수 있고, 향료도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공 치즈를 쓰면 비스켓에 그 유화제, 향료, 색소 그런 거를 쓰는 효과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공 치즈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이것도 이 물질이 그러니까 향료, 유화제 이런 게 비스켓에서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것도 정확한 기준도 없어요. 판단되면은 표기 안 해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 숨기고 싶은 원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사용한 다른 가공식품을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들어갔지만 표기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포장이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포장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장 사이즈가 좁기 때문에 다 표기가 어렵다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원료를 다 일일이 다 표시해 줄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만 그냥 써주면 돼요. 예? 몇 가지만 써주면 돼요. 예, 요것도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이것도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번째가 되죠. 포장이 이중으로 된 제품. 2겹으로 된 제품. 그러니까 외 포장이 있고 내 포장이 있는 경우, 이제 외 포장만 제품만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포장 제품만 낮게 포장된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남한테 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사용되는 원료를 외포장에만 하나만 표기해 놓으면 돼요. 내포장이 일일이 다 표기할 의무가 없어요. 예? 요것도 내포장 제품만 가지고 그 외포장 큰 거를 어떻게 가지고 다니면서 늘 확인을 합니까? 내포장 제품만 가지고 다닐 때 그 소비자들이 알 권리에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예? 그리고 또 여섯 번째도 우리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가공 과정이 어떤 대개 첨가물인 경우가 많은데, 첨가물을 썼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제조 과정에서 휘발해서 없어진다든가 중화돼서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씻겨져 가지고 내려간다든가 해가지고 최종 제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표기를 안 해도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공식품한테 염산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염산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간에 다 알칼리 성분으로 중화를 시켜요. 그래서 최종 제품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염산 표기가 없는 겁니다. 알칼리성 표기도 없는 겁니다. 남아있지를 않으니까.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산을 첨가했기 때문에 염산을 첨가하는 순간 그 염산이 얼마나 그 자극성이 강한, 반응성이 강한 물질입니까? 식품 성분을 막 반응해서 나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맹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즉석에서 제조하고 판매되는 식품들, 대개 이제 그 패스트푸드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포장에 일일이 표기할 의무가 없다. 사용되는 원료들을. 즉석에서 만든 식품들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도 표기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푸드뿐만이 아니에요. 떡 같은 거 즉석에서 만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두부 같은 거, 그 마트 같은 데 보면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백화점도 그렇고. 그런 데서 만드는 것들 일일이 어떤 원료를 썼는지 표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데서 파는 것들, 표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첨가물 안 쓰고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런데 훨씬 첨가물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 마음대로 쓰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7가지, 이게 지금 완전 PC의 맹점이고, 그래서 아직도 소비자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원료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라벨을 볼 때 꼭 유의해서 봐야 할 성분, 원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벨을 살필 때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가장 먼저 저는 그 보존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존료라는 게 보관성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부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육 제품에 거의 약방의 감초같이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질산 나트륨이 가공육에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젓갈류 있죠? 명란젓이나 연어알젓 같은 데도 사용돼요. 그래서 그런 제품의 그 보존료를 사용됐는지 여부를 꼭 이제 살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존료들은 그 되게 해로운 게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항균,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해로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것도 역시 이제 보존료입니다. 음료, 드링크류에 많이 사용하는 안식향산 나트륨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료가 되게 독성이 있다 보니까 발암성도 있어요. 이 안식향산 나트륨은 다른 말로 벤조산 나트륨이라고도 그럽니다. 또 똑같은 물질이에요. 그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산도 조절제 같은 거 있죠? 산도 조절제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그 단무지나 피클 같은데, 그런데 그 아주 청량감을 주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주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빙초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색소, 아까 좀 말씀드린 것 같이 합성 색소 있죠? 식용색소, 무슨 색 몇 호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해로운 물질들이니까 그것들도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고, 이 합성 색소 말고 천연 색소 중에 아까 카라멜 색소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라멜 색소도 보통 폭넓게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통 한과 같은 데도 요즘 사용돼요. 네, 그런 점에서 카라멜 색소 사용된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향료 같은 거, 인공 조미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폭넓게 아주 두루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런 물질들도 우리가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트에서 사는 식품 중에서 작가님께서 추천하는 식재료는 무엇인가요? 이제 가정에서 주로 요리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식자재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류입니다. 장류. 장류 중에 이제 한국인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식품 제1호 간장. 그죠? 간장. 이제 간장 하면은 발효식품이죠. 그냥 대표적인 한국 사람들 간장은 다 발효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주로 먹는 간장들이 발효와는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간장들이에요. 그 간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발효 간장이 있고 비발효 간장이 있어요. 근데 비발효 간장을 주로 많이 먹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산분해 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정식으로 이제 발효를 거치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간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발효 간장을 이용하시되, 발효 중에서도 천연 발효 간장. 천연 발효 간장이 바로 이제 한식 간장이에요. 근데 한식 간장 중에서도 진짜 그 메주로 만든, 예? 그 전통 메주로 만든 재래 한식 간장을 꼭 이용하실 것. 그 간장을 선택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또 간장 말고 이제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은 다 이제 발효해서 만들지만 된장 중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식 된장이 있고 그냥 된장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메주를 썼냐 안 썼냐. 메주를 써서 만든 게 한식 된장이고, 메주를 안 쓰고 만든 된장이 그냥 된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주로 만든 한식 된장을 이용하실 거. 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식초죠, 식초. 식초도 크게 발효 식초가 있고 비발효 식초가 있습니다. 비발효 식초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빙초산을 희석해서 만든 희석초산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나쁜 거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놓고 이제 발효 식초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발효 식초에도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천연 발효 식초가 있고 그냥 발효 식초. 그냥 발효 식초는 다른 말로 양조 식초라고도 그래요. 근데 어떤 차이냐? 자연 상태에서 천연의 미생물을 이용해서 천천히 발효시킨 거. 이게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여기는 표기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과일이면 과일, 곡류면 곡류, 요 표기만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천연 발효 식초예요. 근데 발효를 했지만, 발효 식초지만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식초에는 과일, 곡류 이런 게 물론 들어가지만 또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주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주정이라는 건 소주 원료죠. 알코올이죠. 이 알코올을 발효시키면 식초가 되는 건데, 이 식초는 영양가가 없어요. 인스턴트 식초라고 보시면 돼요. 값싸게 만들 수 있고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발효를 하긴 했으니까 발효 식초이긴 하지만 천연 발효 식초와는 천지 차이라는 거. 그러니까 표기를 잘 보고 주정이라는 표기가 있다든가, 어떤 무슨 종균 이름을 써놨다든가, 이런 것들은 발효 식초이긴 하지만은 좋은 발효 식초는 아니다라는 거. 대신 사과면 사과, 아니면 그 같은 과일 이름만 써놨다든가, 아니면 뭐 현미 뭐 이런 거, 그 곡류만 써놨다든가, 다른 건 일절 없어요. 예? 예? 그건 발효시키는데 다른 거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 천연의 미생물로다가 발효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천연 발효 식초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또 이제 소금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식자재 아닙니까? 소금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정제염이 있고 천일염이 있고. 근데 저는 천일염을 쓰시라고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다른 미네랄들이 없고 나트륨과 염소 물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다른 미네랄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섭수되기가 굉장히 불리하고, 염분 과잉 섭취를 했을 경우 생기는 유해성은 그 정제염을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근데 천일염에는 나트륨과 염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수많은 미네랄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많이 먹어도 해롭지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 맛도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제 요즘 해수 오염으로 인해서 천일염에 오염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게 더 좋은 점이 더 많아서 그래도 천일염이 좋다고 보는데, 정 그게 우려되는 분들이라면 죽염을 이용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들이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죽염을 이용하시면 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설탕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식재 중에 하나니까, 설탕도 보통 이제 백설탕 같은 정제 설탕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탕 나쁘다 해서 어떤 분들이 요리하실 때
그 물엿을 대신 쓰시더라고요. 그 물엿은 괜찮나요? 아니죠. 물엿도 똑같은 정제당이에요. 성상만 다를 뿐이에요. 물엿이 투명한 이유가 정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엿도 똑같은 정제당이라는 것. 과당은 사실 설탕보다 더 나쁩니다. 예? 과당에는 여러 가지 다른 유해성이 있어요. 간장 건강을 해친다든가 아니면은 요산 함량을 높여서 통풍의 원인이 된다든가 이런 그 유해성 보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과당도 좋은 대안은 안 되고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 비정제당 설탕이라면 비정제 설탕 겉은 축축하고 누르스름한 색깔이 있는 유색 설탕이 그거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시중의 일반 설탕에는 카라멜 색소라든가 흑당이라든가 이런 표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는 색소로 착색한 거라 진짜 비정제 설탕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 이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공식품을 끊는 등 식생활을 바꾸신 뒤 어떤 몸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제가 당시에 이제 과자를 만드는 일을 할 때, 예? 그때 이제 과자를 무척 많이 먹었다고 말씀드렸고, 당시 식생활이 무척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식품들도 유유상종의 법칙 같은 게 있나 봐요. 나쁜 식품 먹으면 또 다른 나쁜 식품 불러오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나쁜 식품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과자를 먹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걸 먹고 싶게 되고, 마시는 건 청량음료를 마시게 되고, 예. 그래서 당시 식생활이 무척 나빴어요. 그래서 건강을 거의 잃을 정도로 그 상태까지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일도 그만두고 과자를 끊고 식생활을 완전히 확 바꾼 거 아닙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당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증상들이 있었는데 서서히 없어지면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금방 뚜렷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10가지 정도 돼요. 제가 증상이 바뀐 게. 첫째, 당시 늘 단 거를 먹다 보니까 밥을 먹더라도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왜 억지로 때가 되니까 먹은 거예요. 근데 식생활을 바꾸니까 밥맛이 좋아지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 밥맛이 좋아져서 그런지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 식생활 나쁠 때는 밥을 먹어도 그냥 더부룩한 거 있죠? 더부룩한 느낌이었었는데 아주 밥맛이 좋아지면서 소화가 아주 잘 되는 게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돼요. 숙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었는데 식생활을 바꾸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니까 아침에 일찍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침형 인간의 생활을 되찾았어요. 예?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집중이 잘 돼요. 집중이. 식생활이 사실 정신건강까지 좌우한다고 그러는 게 맞아요. 집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긍정적으로. 그게 이제 식생활이 나쁜 사람들은 되게 이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맞는 겁니다. 우울증이 원인일 수 있어요. 나쁜 식생활이.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게 뚜렷하게 느껴져요. 면역력이. 제가 당시 이제 환절기마다 하여튼 찬바람 불었다면 감기 제일 먼저 걸려요. 그리고 겨울철이면 감기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은 아주 중증까지 가게 되고 들어 누울 정도로 이 정도였는데 그 후로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걸렸다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요. 재채기 뻔하고 말아요. 이게 면역력이 좋았다는 게 뚜렷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제 식생활을 좋게 하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밥맛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변비도 있었는데 변비 증상도 또 몰라보게 또 없어지고 예? 예? 그런 그 개선점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과자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결심하게 된 가장 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당시 심혈관 건강이 아주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30대 때 이미 협심증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괜히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같이 뭐 철사로 쑤시는 것도 같고 괜히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도 같고 가끔 그렇게 그런 그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상도 언제부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생활 바꾼 다음부터. 그 휴증 증상도 완전히 고쳤어요. 그리고 또 대단히 중요한 건데, 끝으로 마지막이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늘 단 거를 먹고 그 캔디 같은 거 뭐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치아 건강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잇몸도 굉장히 나빠지고 양치를 할 때마다 출혈 현상이 나와요. 신 거를 잘 못 먹겠고 찬 것도 잘 못 먹겠고 찬물도 마시면 이가 시려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과자를 끊고 식생활을 바꾸면서 그런 증상도 뭐 없어지고 출혈 현상도 더 이상 없고 치아 건강도 완전히 지금 되찾았고 그런 게 대략 정리해보면 10가지 정도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건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 내리고 싶어요. 좋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향기다. 그럼 저 질병이라는 건 뭘까요? 반대로 나쁜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추한 악취다. 우리 몸은 굉장히 정직해요. 음식도 굉장히 정직해요. 나쁜 음식은 먹으면 먹은 만큼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먹으면 먹은 만큼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중차대한 식생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좋은 식생활을 하도록 앞으로 해보시자고요. 조금 불편이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불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즐겁게 감수할 수 있는 불편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요? 길게 보면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사소하게 먹는 껌 하나, 캔디 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안전한 식품들이 얼마든지 대안으로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 먹는 식생활, 그리고 되도록 집에서 요리해서 직접 만들어 먹는 식생활, 그런 식생활을 앞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식생활을 해서 오랜 기간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